네, 오늘 날이 이렇게 궂은데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에서 미디어 특강 4번째 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성중 작가님 모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작가님이지만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김성중 작가님은 개그맨, 국경시장, 에디 혹은 애슐리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봐주고 계신 분들께서도 끝까지 재미있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중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물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동영상만 녹화하는 줄 알았었는데 학생들이 와주기도 했군요. 너무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눈 보고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그 뭐랄까 소설 제목은 잘 못 짓는데 강자명 이런 건 참 잘 뽑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소설 제목 혹은 등장인물 이름 이런 거는 좀 못 만드는데 강의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특강 제목 달 때 이럴 때만 이렇게 반짝반짝 저 혼자 나를 미워하는 당신들에게 이야기꾼들이 말하는 혐오의 새 얼굴 이렇게 달아놓고 좀 뿌듯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거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새 얼굴이 아니라 한 6조각 정도 나와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떨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구태의연한 날씨 인사로 처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되게 많이 간밤에 폭우가 왔고 겨울 초입인데 이렇게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굉장히 금방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어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300명대로 진입을 했고 사실 저는 이 계절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학생들 만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 그냥 이제 재난의 일상화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익숙한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하고도 혐오가 무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혐오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를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그 한 12년 정도 전업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그 특히 발달한 부분 같은 게 있는데 뭐 감정이입의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찰력이 조금 더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의인화하는 버릇도 좀 있어요. 근데 혐오라는 감정이 만약에 하나의 인간이라면 의인화된 캐릭터라고 하면 그런 그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 감정이 만약에 하나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혐오라는 애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꼴보기 싫게 생겼겠다. 사실 예를 들어 박애 이런 애가 딱 있다고 해도 걔도 너무 성스러워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외모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희생 이런 애는 왠지 무쌍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혐오라는 감정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우리의 정서랄까? 이게 아까 제가 꼴보기 싫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별로 그렇게 유쾌한 감정들은 아니죠. 그리고 혐오 감정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좀 찐따 같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찐따 같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 딱 쓰고 왠지 마음이 캥겨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찐따를. 그랬더니 찐따가 절름말이의 방언인 장애인 혐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미시적으로나 넓게나 좁게나 굉장히 스며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찐따 같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아냥을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거기에 그냥 말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절름발이가 절룩거리는 모양을 꼬집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옅게 다 혐오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되게 혐오를 주제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내 단어에도 뭐 아주 대놓고는 아니어도 '느슨하게 그런 게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혐오에 이렇게 혐오감 같은 거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 대선을 봤잖아요, 최근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어떤 표정을 하고,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정치에서 오는 많은 시그널은 사실 혐오에서 오고, 그래서 그 내 바깥의 세상 뭐 이라고 생각했던 거인 동시에 잘 들여다보다 보면 '나 안에는 정말 없나? 내 안에는 정말 없을까?' 이런 어떤 약간 모골이 송연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찐따가 그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딱 보고 나서, 그래서 '혐오라는 이 말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 방금 미 대선 얘기했지만 그냥 친구끼리 하는 쓱 하는 말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혐오라고 딱 이렇게 어떤 단어로 이렇게 꼬집어 놔서 그렇지, 얘한테 물을 좀 진하게 막 하면 폭력으로 갈 수도 있고, '인접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 옆에 누가 있느냐. 제가 적어 봤더니 분노, 질투, 두려움, 공포, 원한, 뭐 시기심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인제 농도와 밸런스와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접 애들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들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저는 7살 딸아이 엄마인데요. 그 딸을 낳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맘충이란 말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벌써 몇 년이 되었나요? 생각해 보면 김치녀라는 말이 몇 년이 되었는가. 잠깐 옆길로 새자면 제 이제 학생이자 뭐 이제 친구가 된 그런, 저한테 26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이 관계가 인제 선생 학생으로 만났지만 사실 친구예요. 왜냐하면 인제 "할 일 없으면 전화해." 그리고 남자 친구랑 헤어지고 전화 걸어. 뭐 친구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친구 취급을 당해서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봐 줘서. 똑똑하고 영민한 아이인데 인제 좀 문제 많은 가정에서 자랐고, 그 방식이, 문제 많은 가정이 그 문제에 더 주목하는 방식으로, 뭐 제가 친구지만 좀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전투적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얘기를 놓고 확 부딪혔는데, 제가 지금 너무 옆길로 샜어요, 초장부터. 근데 곧 익숙해지십니다. 저 원래 이런 화술을 꼭 하다 보면 옆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산불을 막 벌이고. 한 번 제가 어떤 이제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제 끝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가 섞이는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었지만 어쨌건 이제 원래부터 알던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인제 뭐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배가 고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막 밥 겸 막걸리 한 잔을 딱 시켜 놓고, 막걸리는 아직 안 나오고 인제 안주를 바를 막 세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그때 나나킴이라고 하는 드랙 공연하는 그런 친구랑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한 3명 정도 소설가랑 이제 드래퀸 나나 이렇게 넷이서 인터뷰하는 일이 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인터뷰로 또 옆길로 또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인제 드랙을 이렇게 분장을, 헤드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제가 막 유튜브 같은 거 인제 찾아봤더니 진짜 찡한 순간이 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나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10년 후에 하이힐을 신게 될 거야. 너는 미니스커트를 입게 될 거야. 너는 립스틱을 바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나를 것 같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뭉클하잖아, 뭔가.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인제 제가 그 얘기를 인제 얼추 했더니, 또 다른 저의 그 친구가 "드래퀸 그거 여혐이잖아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왜 그렇게, 꼭 트랜스젠더 전체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여성성을 이 속눈썹과 과장된 메이크업과 교태와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이제 읽은 책들과 뭐가 있는데, 이게 뭘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필요할 땐 오고, 그럴 땐 페미니즘 진영에 오고, 그래도 나가서 여혐 발언도 하고, 역시 뭐 여자애들 안 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자기는 되게 누적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싸잡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첫 마디가 드랙은 여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이제 또 다른 친구가 그 말 진짜 혐오스럽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태국에서 좀 살아왔었는데 거기에 정말 드랙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얘기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다니 너무 여성성을 한정해서 가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 아직 막걸리도 못 먹었는데 그래서 배는 고픈데, 근데 이게 영페미니스트끼리 싸움이 붙은 거죠. 저는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인제 기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갖고 하여튼 잘 수습은 못 했어요. 그날 이제 따로따로 얘기하고 뭐 이랬었는데, 각각이 그렇게 말하는 어떤 준거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레이어를 좁히면 정말 한없이도 나오고, 그리고 다양하게도 나오고 느슨하게도 나오고 넓게도 나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예. 근데 어쨌건 최근에도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수업 중에 그런 수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소설 하나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설이 인제 큐어 소설이었어요. 근데 김멜라라고 하는 젊은 한국 소설가가 있는데, 이제 올해 첫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인제 호르몬을 춤춰요라는 소설에서 단편인데 재미있어요. 호르몬을 춤춰요. 근데 인터섹스 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애인데 "나한텐 버섯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애예요. 그래서 인제 이게 나이가 사춘기가 이르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많았는데, 인터섹스로 계속 살면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전 건강이 위험할 정도로 두 성이 같이 있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제 한 성을 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이 주인공한테. 근데 인제 얘가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여중을 갈 것이냐 남중을 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13살짜리 주인공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되게 귀여워요. 밝고, 그리고 소설이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나왔어요. 근데 인제 그걸 보면은 누구든지 '아,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자기 뇌에 가서 호르몬한테 물어보고 싶어 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조연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재밌게 읽겠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아카데미 수업이라 누구든지 인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인제 소설 수업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글쓰기 해 보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원형으로 앉았는데 인제 한 분이 "전 좀 거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왜요?" 이랬더니 잘 말씀을 못 해요. 그게 좀 글쎄 좀 몰라요.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분도 얘기하고 세 번째 분도 얘기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의외로 저는 인제 퀴어에 대한 시각이 속으로는 모를지언정 겉으로 그렇게 많이 인제 이렇게 많이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사회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한 절반 좀 못 되게 거부감은 아니지만 결국 잘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뭐 그중엔 오히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소설이 좋았는데 소설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 이게 말하자면 결함이잖아요. 이렇게 아 결함이란 단어를 듣는데, 근데 이제 제가 괴로웠던 건 뭐냐면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앞에 거북했어요 했던 분도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이렇게 다시 글 써보려고 오신 분이었고, 글도 재미있었고, 써온 글도. 그리고 그 결함이라는 단어를 쓴 친구는 아마 단어가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단어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과 싸우고 있어서 이걸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설적으로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재밌는 소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인터섹스를 다룬 어떤 만화, 일본 만화를 봤는데 거기엔 정말 깊이감이 있었다. 이 소설은 깊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뭐 난 이런 소설 얼마든지 좋은데 소설이 깊이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무렵쯤에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왔는데, 끝무렵쯤에 한 친구가 나는 범성여자고 작년에 내 연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성인 친구가 그 커밍아웃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장래 물 흐르는 정적이 저는 목울이 송연해지고 이 수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되감았어요. 되감아서 순간적으로 싹 돌려봤더니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고 글 쓰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제가 그렇게 능숙하게 잘 대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당황 뭐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났고, 저의 분노도 조금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생각은 그 말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그 말들은 아마도 우리 중엔 아무도 성소수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냥 전제하에 그 말들이 나온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확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저는 저는 잘 못했지만 수업 자체로는 유의미하고 좋았던 수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있다라는 목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얻어가는 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왔죠. 그리고 은연중에 그러니까 우리 이 소수자는 없을 거고 여기 다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들이, 그러니까 그 나쁘지 않은 말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량한 의도에서 나온 말들도 저는 그 아이가 안 됐었어요. 결함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얼마나 이렇게 당사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들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잘 따져보면 인간 중에 소수 아닌 사람이 있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타고 눈치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뭐 47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제때 뭐 다 해서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나는 뭐 이제 애 둘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산다라고만 자기소개를 한다고 치면, 그거 너무, 그러니까 다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수나 혹은 주류다라고 생각하는 왜 평범이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기준은 별로 평범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죽을 애를 써야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평범들이 되게 디폴트 이런 느낌으로 광고 베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는 거기까지 이른 남자가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다라면 좀 안 된 일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저는 아침마다 반려견을 산책시킵니다 라든지, 뭐 저는 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든지, 이게 너무 취미 위주로 갔는데, 아무튼 자기가 자기게끔 해주는 어떤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지금 아까 말한 자기소개서의 맨 앞에 나오는 저는 몇 살에 어디 소속에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 안쪽을 얘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 바깥의 무늬죠. 그 무늬가 그럴싸해도 그 사람이 그 무늬 다 벗고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파자마바람으로 딱 있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한다고 했을 때 그 대답 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난 대기업을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인제 어떠한 종류가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같이 산다고 하면 반려동물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악을 하나 뭐 다룰 줄 안다면 음악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를 알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 그 잘 따져 봤을 때 어떤 자기만의 소수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 순종적인 어린애 아닌가 그럼?' 응? 이렇게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는 여서 중년에 이른다? 글쎄요. 그 한 30 대까진 괜찮아요, 성취로 달려가는 게. 근데 중년이 되면요 여러분, 제가 중년인데 그런 게 생겨요. 위축이 생겨나요. 위축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이가 인제 인생의 복판쯤에 딱 오는 느낌이 들고 40 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인제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예를 들어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딱 이쪽 저쪽 창문이 다 있어. 그런 데다가 책임의 대부분이 나로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저는 책이 한 4권 있고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무엇이 얼마나 더 남아 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이 얼마나 남아 있지? 나는 어떤 계획을 또 신나게 짤 수 있지? 제가 30대 초반일 때는 늘 돈만 생기면 여행 가야지. 그리고 제가 옛날 일기를 읽어 봤는데 얼마나 웃겼냐면 거기에 그런 게 있대요. 인제 여행 계획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리고 인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고 산티아고 그 길 가겠다고, 못 갔지만. 근데 그걸 이제 가겠다, 이제 무슨 알바에서 나온 돈이 인제 모이면 간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가방을 싸 본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들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그래서 인제 짐을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싸고 이거를 이렇게 방에서 걸어 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의 저는 얼마나 가뿐했는지. 돈만 없었지. 그냥 계획을 세우면 가방을 바로 꾸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죠. 근데 인제 점점 발걸음이 느려지고 무거워져요. 그리고 인제 돌이킬 수 없는 질문들이 들이닥쳐요. 사실 소설의 대부분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질문이 올 때 인제 "너 누구야? 네 인생 뭐야?" 이런 거. 이제 미시적으로는 "너와 너의 남편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냥 사는 거지." 이런 거라든지 "너희 아이들은 얼른 집을 떠나고 싶어 해." 어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 진실이 도래할 때의 순간 같은 거 소설에 많이 나오거든요. 소설의 주 관심사는 내부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내부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대기업 사장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벗어 던지고 왔을 때 내부하고, 아니면 이 내부랑 그 외부가 어떻게 맞물려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두 겹의 삶을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이는 삶하고 이제 내면의 삶이 하나 더 있는데, 내면의 삶이 겉삶하고 이게 그래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론 되게 좋아 보이는 시기였는데 안으로 완전 썩어 들어가 곪는 시기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진짜 질이 멸렬했던 시간인데 걔는 인제 작가가 되려고 사실은 웅크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인제 그런 거 말고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내면의 삶에는 나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비밀은 사람을 매우 소수적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비밀은 전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제 그 비밀이 뭐 사고친 비밀 뭐 이런 거 말고 아무튼 자기의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세계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억, 비밀 이런 것들은 그 내면 삶에서는 매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농담으로 뭐 요즘에 영끌 해 가지고 집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영끌을 할 거는 집들은 아니죠. 영혼을 끌어들이려면 영혼에 관련된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뭐 또 옆으로 좀 샜어요. 지금 너무 새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매우 괴로웠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안 왔어요.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그 저는 머리를 다시 쥐어뜯고 나 때문이야 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너무 미숙해서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었다가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또 이렇게 해갖고 막걸리를 마셨어요. 몇몇이라. 그때는 그래도 그 숫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소수로 이렇게 가서 교인이 배고프다 또 뭐 배고픔을 가장해서 이렇게 먹고 대화를 다시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갖고 있었던 미안함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당황을 했고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뭐 만약에 그 친구들이 소설스러운 친구들이었으면 내가 화를 냈을 건데 이런 생각으로 소설을 쓴다고? 이렇게 정색했을 건데 그냥 이제 뭐 교양 수업 듣듯 오신 분들 텍스트 보려고 온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저도 막 되게 혼란스러워서 이런 종류로 이제 변명을 막 한 다음에 친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쨌건 그 마음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 제가 엄청 바빴는데 마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괴로운 게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안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진짜 바위돌 지고 있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바위는 어떻게 치우고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발언들이 퍼진 거 우리 중에 소수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발언들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오래 가지고 갈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도입부 얘기였어요. 너무 많네. 더워. 좀 벗고. 그래서 이게 왜 도입부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뭐 저는 학자가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의 견해에 불과하고 이게 뭐 맞다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아까도 제가 느끼기엔 혐오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가장 어떤 안쪽의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는 말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나 저의 견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에 덧대어서 자기의 견해를 더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가 제가 이렇게 인사말로 써온 거고요. 이제 한 조각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혐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응축되던 생각들을 넘버를 매겨가며 써봤더니 혐오가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혐오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이건 쉬워요. 그렇죠? 살기 힘들 때 나오죠. 그러니까 혐오를 보려면 혐오가 왜 나오는가라는 걸 들여다봐야 할 텐데 왜냐하면 혐오를 만약 현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소설 쓰기에서 제1번 원칙이 뭐냐면 개연성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게 소설 쓰기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엄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되게 재밌는 게 소설은 픽션인데 진짜가 다 보여야 돼. 이거 에이 소설이네. 이렇게 되는 순간 책장은 닫히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같으려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오면 그 소설은 자기적이다. 이러면서 독자들이 페이지를 닫게 되는 에이 이건 그 책 속에나 있는 말이지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개연성이라는 법칙을 혐오 현상에 보면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혐오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불안이 막 기승을 부리고 이럴 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라벨링을 혐오로 붙이던 폭력으로 붙이던 뭐로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 간토 대지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 풀었다. 이걸로 일본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제일 조선인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외국인 혐오 감정을 이용한 거잖아요, 정치가들이.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또 많이 죽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지진이 났으니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가 이제 통제가 안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힘들 때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이 장기간의 불황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 혐오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인들을 죽이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진 상황에 조선인을 죽였다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난 뭔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엄청난 불안, 그 생존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인제 약자인 조선인들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놓여나는 거죠, 불안해서. 요게 딱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혼란스럽다. 불안스럽다. 지금같이 막 코로나로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제가 무시무시한 예언을.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막 해가 넘어간다.' 이렇게 어떤 불안한 세계는 '혐오가 싹 트는 온실과도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 속에 나왔지만 여기에 인제 이 상황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혐오하는 발언, 싫어하는 발언, 이제 더 나아가면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인제 그 마음이 남으니까 '내 것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이 남게 되니까 이민자 혐오나 여성 혐오나 아니면 뭐 장애인 혐오 이런 것들의 속마음에 이제 뭔가 확인하려는 그게 있지 않나 싶어요. '나는 제대로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난 남자다.' 뭐 '나는 사지육식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에서 나왔듯이 두 번째 특징이 그거 같아요. 혐오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무력하다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력하지 않다.' 이 마음을 얻어내려고 나오는 행동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공격적으로 "너, 나." 이런 게, "너는 비정상, 나는 정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상과 비정상 얘기인데, 그러니까 혹은 다수 대 소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면 이제 공격적인 타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니야." 하고 여기만 딱 이렇게 놓는, 많이 보는 거죠. 그 구별 짓기, 뭐 낙인 찍기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오던 것들이어서, 예를 들어 파시즘이 되게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도, 그럼 중세 시대엔 파시즘이 없었는가, 뭐 그전에는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면면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혐오가 아까도 말했지만 농도가 짙어지면 폭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력과, 그러니까 분노하고 혐오가 매우 친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인제 그 폭력이라는 세계를 왜 싫은가 생각해 봤더니, 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폭력이 싫은 이유가, 폭력이 대체로 비겁해서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 폭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자에게. 예. 그 약자가 강자한테 덤비면 그게 인제 저항 뭐 이렇게 되지, 그걸 폭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힘이 더 세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에서 그게 발생한다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폭력 이러면 매우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 안은 되게 비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강자 대 강자를 안 싸우고
왜 이렇게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성이나 아이나 이런 사람만 보면 뭐 그렇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쫄보가 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목을 세우고 이러는 게 그래서 저는 폭력이 되게 그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비겁해서. 근데 이거하고 인제 그 비슷한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혐오도. 그러니까 '내가 쪼끔 더 우위에 섰다. 내가 좀 더 정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 반대는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성소수자인데 멀쩡한 사람을 싫어한다. 멀쩡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소수자인데 지금 커피 한 잔 들어가고요. 엉엉엉.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내가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혐오라고 말하기에는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 같은 게 또 작동할 만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혐오나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보고 있으면 '더 우위에 서 있다. 더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폭력은 혐오에 비해서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행위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폭력적인 행위.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 정말 끊이지 않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들 뭐 계속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현남 오빠에게라는 페미니즘 테마 소설집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설집은 정말 반향을 많이 일으켜서 막 번역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설집을 내고 이제 북토크 비슷한 걸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문학의 현상은 아닌 거예요. 제가 딱 봐도 다양한 이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뭐 7편인가 8편인가 소설이 실렸는데 여기에 오는 굉장히 많은 그 참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비해서 들려주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거는 그냥 문학 말고 인제 문학과 사회의 같은 현상으로 보여졌어요. 하여튼 열기가 이글이글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 행사를 마치고 저희끼리 인제 또 이제 치킨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호프집에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화면에 또 뭐 그 큰 사건이 있었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또 주차장에서 뭐 어떻게 하는 화면이 잡혀 갖고 CCTV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와서 이걸 보는데 또 이 뉴스가 타전이 되고 그리고 인제 그 구병모 작가는 집이 인제 지방이어 갖고 서울역에서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서울역에서 일산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그래서 서울역을 같이 오는데 저녁이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되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둘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한 3 시간 전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두 쫄보가 또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어 "조심해서 들어가. 가서 잘 들어갔는지 꼭 연락하고."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분이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시간인 거죠. 그걸 쓰고 있을 때나 뭐 돌아서서나 이게 계속 뉴스가 타전된다는 뉴스가 같은 뉴스가 계속 들려오면 그게 뭐겠어요. 메시지지. 메시지로 오는 거죠. 이게 계속 같은 뉴스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면. 그래서 저는 저의 젊은 26의 영페미니스트의 과격성을 좀 이해해요. 어떤 의미를 이해하냐면 이제 거기에 뭐 다 동의한다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까지 전투적일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나는 커서 개념녀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여라는 단어가 이제 10 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10 년이 넘도록 어떻게 그 단어가 생명력을 얻어요? 그러면 그거에 물을 부어 주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와서 청소년기에 그렇게 자라왔으니 당연히 똑바로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 혐오는 지금 뭐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그 살기 힘들 때 아니면 불안이 올 때 그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벌어진다라는 이 말을 여성 혐오에 대입하면 이제 더 이상 남성이라는 것만으로는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다음 불안이 밀려오고 그런데 인제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런데 공채 여자 몇 명 뽑았더라, 몇 명 뽑았더라 하면 인제 그 뉴스에 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약자인데 다 같이 사회 초년생의 약자인데 약자가 약자랑 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약자인데 왜 더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혐오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얻는 거는 딱 그거죠. 통제감. "난 무력하지 않아." 이런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회피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세 번째 특징이 그거 같아요. 쉽다는 거. 혐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라는, 왜 이렇게 흔한 현상이 되는가에 솔직히 가장 큰 내가 상황을 통제한다, 무력하다 이걸 다 떠나서 첫 번째는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혐오가 기본적으로 남 탓이란 말이에요. "니 탓이요."잖아요. 이게 혐오에 있는 이거가 작동을 하려면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건 여자들이 너무 많이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내 탓을 하기만도 사회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 탓 혹은 외국인 노동자 탓만은 아닐 텐데 인제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잠깐 면피가 되잖아요, 자기의 비루함에 대해서.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를 인제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한다, 여자 탓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잠깐이나마 인제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분노는 행동까지 분노가 아니라 폭력은 행동까지 가야 되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일이에요. 주차장에서 여자를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혐오는 쉬워요. 키보드 몇 번만 쳐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가스라이팅 말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뭐 여자친구든 그냥 여자하고든 아니면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책을 보는데 업적이 되게 높은 여자 교수예요. 필자로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리뷰가 어떻게 쓰이냐면 옛날 옥스퍼드엔 너무너무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세상의 책을 다 읽었고 커서 뭘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리뷰예요.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가디언지에 나온 서평인데, 진보적인 매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영향력 있는 여성의 책에 대한 서평을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말 두 번씩 하는 거 유아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워하는 거죠. 정말 열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성 필자였으면 이게 가당키나 할 서평이냐 이거죠. 근데 "어쭈 잘 쓰네." 이거지.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게 다 느슨하게 "여기는 니네 올 때 아닌데." 이런 느낌이죠.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후려치는 말들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쉬워요. 쉽고 회피하는 심리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혐오가 팽배하는 건 혐오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파시즘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가브리엘 단눈치오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시인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단눈치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1-2 차 대전 전에 파시즘의 아이디어를 준 뮤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뮤즈예요. 왜냐하면 그 해골 모양, 하일 히틀러 이거 절도 있는 인사법, 영웅적인 이런 연설, 이거 다 단눈치오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눈치오가 이제 글을 기가 막히게 쓰죠.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는 항상 분열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참 시끄러울 때 피우메라는 지역 하나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공화국, 피움의 공화국 이렇게 세우고 이제 호소문을 유럽에 탁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일로 와서 새 세상을 건설해 보자. 이런 거를 탁 했더니 이제 유럽에 그런 거 있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왜 이러고 살고 있나? 그 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공화국은 오래 못 가고 결국 이제 금방 망했고 단눈치고 죽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 사람이 창안한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지? 이렇게 위용 있는 정부가 나와서 아주 강압적으로 하고 너희들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 약간 우익 천국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사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가는 요 아이디어의 어떤 거를 단눈치오가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무솔리니고 이제 여기에서 히틀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폭력의 역사란 분노의 시대인가? 그런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단눈치오의 추종자인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1909년 그러니까 굉장히 100년 전 세상 얘기죠. 미래파 선언이라는 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청결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세상을 청소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국주의와 애국주의, 무정부주의자의 파괴적인 행위, 목숨까지 기꺼이 던지는 아름다운 사상, 여성에 대한 경멸을 찬양하려 한다. 우리는 박물관과 도서관과 온갖 형태의 학교를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선언문에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뭔가 하나 깨달은 느낌. 여혐이 왜 그렇게 많은지를 깨달은 느낌. 그 뭐냐면 지금 이 리스트에서 전쟁, 애국주의, 그다음에 목숨까지 던지는 사상 이런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냔 말이에요. 여성을 경멸하는 행위.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목숨 못 던지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애국주의, 무정부주의 사실은 머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남는 거는 여자를 경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성을 경멸하는 그 뒤에 굉장히 큰 웅대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웅대한 걸 할 수 없으니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 저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저 큰 세계랑. 그래서 이게 이래서 많았구나. 이 리스트 중 가장 쉬운 것은? 하면 여기 동그라미 딱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목소리들 있죠. 그러니까 슬로건이죠. 나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눈치오는 100년도 더 전 사람이 제가 오죽하면 소설도 읽어봤어요. 소설 잘 쓰더라고요. 어쩜 좋아. 이 재능이 이렇게 그냥 이제 상담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컸습니까? 뭐 이런 걸 부모님 어떠셨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기가 막히게 미문이에요, 소설이. 근데 이제 재능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굉장히 색정적인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요.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 전공투 단결하라 활복. 근데 이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들은 기가 막히게 잘 썼지만 거기에 보이는 어떤 그 찬미를 굉장히 거대한 세계를 찬미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유격 차이를 여성을 괴롭히는 걸로 행동한다, 통제한다. 이거를 얻어내려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런 캐릭터 없느냐?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문단에도 있고요. 예, 여전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아까도 다시 강조하고 싶지만 혐오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쉬워서 하는 건데 그럼 뭐가 쉽느냐? 아까 말한 이런 대의는 너무 어려운 대의잖아요. 그 세상을 얘네들 말 논리 그대로 맞다고 쳐주더라도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는 무엇을 다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성 혐오는 쉽잖아요. 혐오는 쉽잖아요. 그래서 혐오를 택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회피. 예, 회피하려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죠. 큰 세계에 맞닥뜨리기에는 힘드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 혐오 이런 데를 다 비겁해요. 진짜 비겁해요.
그래서 진짜 속마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느슨하게 물을 많이 타서 농도가 옅은 혐오도 있죠. 그냥 편협함에서 나온 거. 그런 혐오도 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 미국 작가인데 엄마가 아주 신실해요. 근데 본인은 카톨릭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에는 카톨릭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주변에 청교도가 쫙 깔렸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반경 한 몇 킬로 내에 교육받은 여자 자기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책 좋아했고 그래서 인제 동부로 대학을 갔다 온 2 년인가 3년 말고는 줄곧 남부에 살았는데 남부는 숙녀를 강조해서 그 대농장에 옷 예쁘게 입고 이런 숙녀를 강조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쭉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오코너는.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어 갖고 루게릭병으로 일찍 죽었는데 근데 오코너의 소설들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청교도 맹신주의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 이런 소설을 보고 있으면 어떤 할머니 하나가 나오는데 집안에 하나쯤 있을 법한 좀 짜증나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어머 저 검둥이들 얼른 사진 찍어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쟤네들 바지도 안 입고 있네. 너무 귀여워." 막 얼마나 귀엽니? 빨리 사진 찍어." 이러는 근데 그러니까 꼭 깜둥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바지 살 돈이 없잖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할머니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 하는 집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 나중에 총살당하는데 근데 그 예 연쇄살인범한테 걸려요. 근데 다 가족 다 죽고 마지막에 자기가 총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오코노 소설은 징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죄하고 속세에서의 죄가 다른데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안 좋은 운명에 처하면 그 인물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소설만의 세계에서. 근데 예를 들면 그 할머니의 편협함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잎에 총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할머니도 나오고 이제 이따가 더 얘기를 더 해볼 부분인데 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어머니의 절대적 애정으로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편협해. 우리 엄마가 태극기야. 이러면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가 태극기. 그 느낌인데 얘는 이제 지식인이야.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인제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데 인제 사유하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냉소밖에 없어요. 시니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YWCA 뭐 가는데 인제 엄마가 숙녀라 에스코트 없이 못 간대. 그래서 또 혼자 타도 되는 걸 굳이 아들을 대동하고 타고 갔는데 그 엄마가 인제 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가 검둥이라고 말한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겪는데 왜냐면 엄마가 무슨 모자를 하나 샀는데 그 모자랑 똑같은 모자를 쓴 흑인이 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순간 시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남부 대지주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다 평등한데 이거를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똑같은 모자를 썼으니까 엄마가 인제 "풀이 죽었으면." 하고 아들이 거발한 듯이 아들의 화자로 쓰였는데 근데 엄마가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그 꼬맹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흑인 여자가 데리고 탄 아들한테 말을 걸어서 "어머 귀엽다." 또 이거를 하시다가 내릴 때 걔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푼돈인데 그러니까 얘는 구걸한 적이 없는데 마치 흑인이니까 이거 받으면 좋아할 것처럼 돈을 줬어요. 근데 아주 푼돈을. 그러니까 그 흑인 엄마가 기가 막혀 가지고 "이 여자 미친 뭐야." 하고 팍 내댕댕이 치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인제 그걸 다 보면서 속으로 '아우 이번엔 좀 배우려나. 우리 엄마는 이제 좀 정신 차리려나.' 이런 느낌이지만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다 얘기했네. 어떡하지? 재밌는 얘기 소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아들이 나중에 엄마가 약간 정신이 나가요. 그 사건으로 엄마가 "나 유모한테 데려달라."고 이러면서 자기 그 옛날에 유모 있던 시절 "나 아버지 그 집으로 저택으로 가야 된다."고. "여긴 내가 숙녀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약간 도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시절로 가고 얘는 어머니, 엄마를 막 "엄마 왜 그래요?" 이러면서 끝나는데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라는 그 오엘리상 받은 단편이에요. 근데 이 편협한 엄마랑 그걸 바라보는 아들의 또 편협함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또 우리가 많이 대입돼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또 편협함이 있고 엄마는 인제 오코노스는 징벌이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또 벌을 받았고 이 엄마는. 근데 그 마지막 장에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막막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나는 뭐 그러면은 얼마나 또 '그런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제가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혐오가 이렇게 이런 어떤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매함에서 나온다. 제가 처음에 강자 소극의 명에다가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무섭다라는 감정을 동반하기가 쉽고 모른다는 화난다라는 감정을 동반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들이 혐오로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는 세계에서만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있던 미국 거기서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습속들이 이게 인제 시대랑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튕겨 나오니까 '에이.' 하면서 혐오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거북했어요."라고 말한 분도 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분의 따님이 셋이래요. 그러면 그다음이나 그다음에 내 아이들이나 손녀들 중에 큐어가 안 나오리라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든 기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몰라요." 이 말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북해요." 그래서 이 몰라요 안에 알고 싶지도 않소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매함에 대해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무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디트리 본회퍼 이 양반은 인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러다 잡혀 갖고 총살당한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신학자지만 굉장히 세계가 깊단 말이에요. 바르트 제자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양반이 우매함에 대해 쓴 그래서 인제 히틀러 암살이 실패로 돌아가고 감옥에서 쓴 글 중에 "우매함은 선의 적으로서 사악함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자멸의 싹을 지니고 있다. 최소한 사람 속에 불쾌함을 남기기 때문이다. 근데 우매함은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악이 불쾌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악에 대해서 불쾌해해요. 근데 무식한 거는 답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악한 거보다 선에는 더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말하면 악에 대당하는 어떤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모른다로 가 버리면 이 벽은 그러니까 논리가 없고 "그냥 싫어. 그냥 싫은데 어떡해?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단절이잖아요. 여기가 인제 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우매한 자는 악인과 달리 자기한테 만족한대요. 이것도 진짜 읽는데 너무 맞아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이 만족스러워서 악을 저지르나 그것만 아닐 거고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매함이 사실 지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적 결함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적으로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적 결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오면서나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부역은 왜 하냔 말이죠. 나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데거 블랙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이데거는 정말 대단한 철학자지만 그 관념의 맨 마지막은 하이데거 독일 관념을 쭉 오면 마지막은 대충 하이데거 아닌가? 잘은 모르지만 존재와 무 이런 거 막 너무 어려워 가지고 네 그렇긴 하지만 현존재 뭐 이런 거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제자들을 나치에 넘기는 그런 노트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그 말하자면 하이데거가 베를린 대학 총장 시절에 부역을 했는데 나치에 부역을 했는데 그거가 인제 암암리에 소문만 있다가 증거물이 나왔는데 인제 그 검정 노트가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내 학생들 중에 유태인 누구고 뭐 누구 누구고 뭐 누구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말하자면 제자를 밀고 근데 이게 사실 대학교에서 생각해 보면 선생이 제자를 팔아넘겨?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패륜 아니에요? 물론 그 반대도 패륜이겠지만 근데 그 반대보다 더한 패륜인 것 같아. 선생이 팔아넘기는 거. 제자는 팔아넘길 이유가 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상황에서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수많은 하이데거 추종자들 그중엔 지식도 있어요. 쉴드를 막 치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인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마치 서정주의 시는 아름답지만 서정주가 친일파였던 건 맞는 것처럼 하이데거 철학과 뭐 그거를 이제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가 아니라고 계속 쉴드를 쳤는데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쉴드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철학자가 몇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철학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까? 제자를 갖다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나치가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정치를 떠나서 가끔 인제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 사람이 한 선택하고 보면은 이럴 수가. 이런 게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만큼 안 유명해서 그렇지 팔아넘기는 검정 노트 말고 빨간 노트, 파란 노트 세상에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노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지적으로 모자라서 그러냐. 아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결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인간적인 결함이다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이 발생하려면 이 우매한 사람들의 어떤 묵인, 동조 이런 게 있어야 권력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혐오는 우매하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 이 사람들은 모르기로 계속 모르기로 한 결정이라고 봐요. 본인들은 결정이라는 어떤 의지를 발동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건 의지를 발동하는 일인데 행동을 안 하더라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뭐가 나올 텐데 의지의 면에 있어서 '나는 모르기로 했어. 나는 그 부분은 접어버리기로 했어.' 이런 것들도 결정인데 이제 본인들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거는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가 되죠. 왜냐하면 저는 작동하지 않으면 라떼는 마리아 되는 거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뭐 일단 저는 SNS 안 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시류에 늦고 컴퓨터도 되게 못하고 이래서 그럭저럭 그냥 뭐 제 글에 좀 몰두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그냥 꼭 시류를 몰라서 이런 거를 떠나서요. 계속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고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도 계속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없이 계속 내 나이대 사람들하고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람 마음에 악의가 전혀 없어도 예 우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단히 좀 이렇게 외부 세계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퓨즈를 계속 내리고 그다음에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이렇게 가는 태도들이 어렵죠. 그러면 저는 진짜 재미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난 이렇게 살래.' 하는 생각 어디 써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살기로 했어."라고 하는 그 우매한 사람들이 그럼 머리가 비어 있느냐. 저는 인간이 경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사람들 머리 비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감정도 비어 있지 않아요. 사람인 이상 AI가 아닌 이상 감정과 그다음에 자기만의 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관이 없잖아요. 무지해서 우매해서.
그리고 안 보기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관이 들어오죠. 그렇게 통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빈대는 없어요. 인간이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게 깡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으로 살려고 해도 그러면 그 깡통을 뭔가가 채우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건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가 되게 혐오를 조장해요. 그러면 흡수하는 거죠, 이 공기를. 그리고 거기에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당연히 인간은 다 정념이 있고 정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을 때는 더하고. 그러니까 20대 우익이 더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정열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느끼는 그 감정의 이 텐션들이 되게 높고 강하고 짱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그 슬로건이 들어가서 감정과 메시지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매한 것이 무서운 거는 비어서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서 차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슬로건이 떠들어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여자에 대해서, 왜 장애인에 대해서, 왜 뭐 외국인 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짜 뉴스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 자체의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 콘텐츠가 없어요. 자기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남을 별로 시기하지 않고 자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을 별로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 것이 없으니까 어디서라도 빌려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콘텐츠가 없으니 앵무새처럼 들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 사이비 종교가 됐든 다단계가 됐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듯이 말하잖아요. 주입된 대로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우매함이 그래서 진짜 사악함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군중이 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태극기가 어떠시든 나부끼고. 예. 아무튼 저 몇 달 전에 광화문에 갔다가 그 한 복판을 가로질러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태극기 부대에. 정말 그 느낀 건 정열. 그 등산복을 딱 입고 성조기와 그다음에 이스라엘기는 왜 나오는가, 이걸 들면서 있는 그분들의 그 뜨거운 정념. 좀 압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우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지우면 남는 건 뭐냐면 뜨거운 정열인데, 이 날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조금 쌀쌀한 날이었나? 아무튼 그 뜨거운 정열을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인정투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여기 있고 죽지 않았고 내 나라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상한 슬로건 제외한 이 정열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깡통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걸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발언을 하고 뭐 어떤 잘못된 메시지의 수신기로만 작동하는 사람을 다시 내가 혐오하면 '그럼 뭐가 될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부의 것이 자기 것이었고 슬로건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이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사람. 저는 제 인생에 한 번 손절이란 걸 해 봤어요. 험구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험구가. 네. 돌아서면 인제 이렇게 보통 욕을 하는데, 그게 인제 비판적인 얘기 견해일 때도 있고 일리가 있는 견해일 때도 있고 그냥 욕일 때도 있고, 이제 고런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옆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알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인제 그 권력 밑으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언니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루 중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구들은 또 항상 호구지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호구가 되고 싶구나. 내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빨리고 있구나. 느끼고 이게 이 호구가 그 언니를 둘러싸고 호구가 몇이 있었어요. 호구들끼리 오구오구 하면서 너도 그랬니? 이거 험담이 될까 봐 나는 말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만 당한 게 아니고 여럿이 가스라이팅을 막 당하고 있었어요. 모두 까기 인형 상태죠.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관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저를 힘들었게 했기 때문에 많이 관찰한 결과가 그 사람이 내부가 없더라고요. 글을 못 쓰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고 이제 바라는 게 많은데 그만큼 안 되니까 질투라는 게 나오고 시기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걔는 운 좋은 라이벌인 거예요, 사실은. 걔는 운이 되게 좋다. 운이 아니라 그게 실력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몰두되어 있는 그 정열이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닌 거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혐오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좀 안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주어가 내가 아니거든요. 주어가 나면 나는 이럴 것이다로 가겠죠. 너는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니까 주어가 온통 넌데 이 너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 혐오한 사람이 다른 걸로 갈아타기도 쉽죠. 어떤 동물 혐오를 가진 사람이 인간도 우습게 보기 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혐오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고 혐오하는 대상은 계속 바뀔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습성이 돼 버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습성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쉽다. 그다음에 통제감이 생긴다. 그다음에 난 무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현실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면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버릇을 강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안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있으면 남을 그렇게 괴롭게 선망하지 않을 텐데. 예, 질투는 사실은 부러워하는 걔가 너무 싫어라는 그 말은 너는 내가 되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인데 왜 네가 가지고 나는 안 가졌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질투는 괴로운 선망이다. 걔가 부러운데 너무 그 마음이 괴로운 거다. 안쓰럽죠. 이것도 정열이에요. 되게 신기한데 부정적인 것도 정열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에너지가 있고 부정적인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더 세고 이래서 눈에 더 띄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되게 몰두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툭하면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이 내 친구다. 손절을 권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손절할 수 없는데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아빠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안 들어있나 잘 들여다보자.'라는 말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인제 이 두 번째 말을 먼저 해 보자면 앞선 말과 맞아요. 그러니까 위축이 올 때 살면서 당연히 계속 위축될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위축이 되어서 회피하고 싶고 투사하고 싶고 이러는 순간에 잘 빠져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혐오를 말하는 사람한테 혐오로 맞대응하고 싶고 근데 혐오를 말하는 사람한테 혐오로 맞대응하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논리를 채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논리가 이긴 거잖아요. 너 혐오하는 널 혐오해 하면 어쨌건 혐오가 이긴 거잖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 논리를 그 논리로 가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인제 그 행동이 채택이 된 셈 아니에요. 이거 약간 옆길로 하나 더 세자면 일본에서 장애인 혐오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름 못 외우겠어. 그 일본어라서. 근데 무슨 요양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수용된 곳인데 그러니까 간병사가 남잔데 이 사람이 한 18명을 그러니까 다 묶어 놓고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고 집단 학살을 한 거예요. 18명인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저항도 못 하고 어떤 사람은 묶여 있기도 구속복 상태에 묶여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라 저항도 못 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걔네들한테 잘해 준 거다. 걔네들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든 건데 중증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그 부모도 못한 일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제 무슨 "도쿄지사 누가 나한테 아마 상 줘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2003 년인가 하여튼 몇 년도에. 근데 인제 그 사건의 충격이 컸던 이유는 그 사람 직업이 병원 직원이었다는 게. 그걸 돌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중 3 중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인제 장애인 활동 보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가 되는 거예요. 수족으로 뭐 손발이 불편하면 뭐 손발이 돼 주고 이거를 요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글을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마음이 너무 쓰이고 그리고 자기랑 인제 활동 보조 관계를 맺고 있는 장애인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일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담 비슷한 거랑 그 이후 상황을 이렇게 그 상황에 관한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되게 뼈아픈 얘기가 뭐였냐면 그 활동가들의 말이 그다음에 유가족이나 이런 유가족의 말들이 진짜 가슴이 아팠던 말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이코다. 그 사람 하나 미친놈 만들긴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이 우생학적인 약자 혐오가 모든 혐오는 사실 약자 혐오잖아요. 약자 혐오에 대한 이게 면면이 내려왔다. 아까 간토 대지진 얘기했지만 제일조선인 혓모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그 이지메 현상이 사실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약자가 아니라 이렇게 튄다고 해도 따돌림 당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팽배해서 그 지사라는 사람이 요양원 보고 "저것도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그냥 했는데 이게 미디어에 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내내 장애인들한테 썼던 메시지가 얘 머리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깡통은 없고 사람은 다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 하고 인정투쟁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렵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적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게 걔 머리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고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사형해라." 또 이런 말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잖아요. 중증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다. 근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다.' 해서 사형을 택하게 되면 이 명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사형 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좀 쇼킹했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 텐데 어 그 논리도 참 놀라웠고요. 그래서 저쪽의 논리대로 가는 건 그냥 그 논리의 그 어떤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라는 그다음부터는 얘기들이 흐지부지야. 그래서 혐오를 다룬 많은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혐오에 대한 인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혐오들이 회피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혐오들이 회피하는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살기가 팍팍하다. 이게 당면 과제인데 이게 옆길로 안 살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풀리려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혐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누스바움은 이 올해 나온 책인데 타인에 대한 연민의 두려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오가 가장 안쪽에 숨어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풀었는데, 그 "미국은 혐오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혐오를 이기려면. 근데 인제 이 부분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다음에 뭔가 희망찬 뭔가를 찾아내서, 이게 어두운 걸 뭐 얘기를 하려면 밝은 얘기를 해야 될 테고, 유머도 매우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할 텐데, 그거는 인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건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혐오가 없어지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줄어들어야 하는 거랑 같이 가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거시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혐오를 혐오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닌 방식에 더 어렵고 더 뭐 답답하더라도 그 정론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 얘기고, 개인사나 이런 데로 들어오면은 저는 그렇게 인제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 완전체들, 근데 인제 나랑 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세헤라자드를 그래서 썼던 건데요. 세헤라자드가 술탄한테 한 일,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기.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술탄이 인제 왕비가 바람을 펴 갖고 너무 인제 상처를 받고 왕비 죽이고, 그다음에 인제 모든 여자를 혐오하고, 그래서 여성 혐오에 빠진 술탄이 하룻밤만 처녀를 데리고 자고 그다음 날 죽인다. 바그다드에서 처녀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랬을 때 그 대신의 딸인 술탄, 아니 저기 세헤라자드가 가서 "아버지 제가 갈게요." 해 갖고 인제 하루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일야화는 작자미상이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지방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더해진 거고, 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던 이야기들의 합집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세헤라자드가 한 걸 보면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러니까 술탄은 이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없어요, 너무 모르니까. 술탄으로 살아왔으니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 뺏는 것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데 힘은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무지하고 힘센 사람. 근데 세헤라자드가 한 일을 보면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근데 사실 천일야화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막 아라비안 나이트, 막 나르는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뭐 그다음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성을 막 지어 주고, 어떻게 보면 시 같다. 하룻밤 만에 도시가 생겨나고 이러는 게. 그리고 막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있고, 하반신이 돌로 된 왕자라든지. 근데 그 하반신이 돌로 된 왕자 얘기가 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왕자가 무슨 마녀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하반신이 돌로 변하고, 자기 왕국 다 뭐 연못으로 변하고, 백성들 물고기 색깔별로 변하고, 이렇게 된 얘기였었는데, 그 술탄은 아마 그럴 때 감정이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내 왕국이 다 뺏기면? 내가 하반신이 돌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는 게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상황 속의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야 재밌어지고, 또 재미난 이야기는 무리 없이 그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죠, 나를. 그래서 아마 솜씨 좋은 이야기꾼인 세헤라자드가 이렇게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 상황과 감정의 수에 술탄을 하나하나 조련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인제 바그다드의 처녀들과 자기 자신을 구했다. 근데 1000하루 걸렸잖아요. 그 대단한 이야기도 1000하루나 걸렸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완전체한테는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천일야화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만 같은 느낌. 저는 그 현대에서는 그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게 현대판 천일야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돼요, 이야기가. 그 환상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하나의 보자기로 다 쌀 수 없을 것 같이 얘기들이 계속 나가는데, 다 재밌어요. 다 재미있고, 그래서 인제 듣다 보면은 인제 뭐 다른 것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제가 해답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저도 모색 중인데 그 많은 어려운 어떤 모색 중에 하나가 이야기 듣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귀 기울이게 하는 거, 그게 예를 들어 우리 엄마다. 엄마랑 엄마 붙들고 솔직히 조금씩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하루 동안.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듣고 말하고 하는 행동만큼 이 맹신의 벽을 뚫고 그다음에 이 어두운 감정이잖아요. 굉장히 여기에 빛이 들어가는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어두운 감정이잖아요. 사실 혐오라는 감정이 좀 어두운 감정이라 그런데 너무 넓고 사실은 민주주의에도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감정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수성을 얘기하면은 소수성이 판치지 못한다. 이게 딱 민주주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타전되는 뉴스에서도 안팎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다르게 하나 더 보면 그럼 내 마음에는 안 들어오나 하는 경계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이 쉽지 저렇게 완전체로 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모르고 싶어 하는, 그냥 나도 유보해 버리고 싶거나 이렇게 미루려는 마음 같은 거는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농도 차이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성찰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친구가 만약 옆에 있다면 없길 바랍니다. 저는 그 손절하기까지 9년 걸린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 어쨌건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늘 부제가 혐오의 새 얼굴 그리고 이야기꾼까지 들어있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꾸려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세헤라자드 이야기까지 오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굉장히 독서의 폭이 넓다, 그 폭넓은 독서 경험을 좀 엿보는 시간이어서 네, 또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혐오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악도 역시 평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유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기계적인 수행으로 끝나고 또 그게 곧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사실 이런 책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글 쓰시느라 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감인문학센터에서 준비한 또 미디어 특강 4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바로 내일 이어서 허윤 교수님의 특강도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